메이데이에 돌아온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노동절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대구에서 또 전태일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네. 이창원 인디053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기념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념사업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전태일 열사가 살던 집 매입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목표거든요. 네. 계약과 중도금까지 마련을 했고 이제 막대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후원 또 계좌 후원 계좌 네. 내가 못 외우고 있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뉴스입장 그 게시판에 네. 팟빵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일단 올해가 또 전태일 열사 50주기잖아요. 그래서 11월에 맞춰서 대구에서도 우리 서울 전태일 재단과 함께 또 다양한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야 이게 뭐 집에 가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네. 끝이 안 나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계좌는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전태일 재단 쪽은 나중에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대학 시절 다년간의 노학 연대 투쟁에 빛나는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입니다. 네, 그 유스민 창간 기념일이 노동절입니다. 아, 그래요? 5월 1일 네, 일부러 5월 1일. 일부러 창사 기념일 안 쉬게 하려고 쉬는 날 맞춘 거 아니에요? 노동절은 일하는 날이죠. 노동절 쉬는 날이지. 노동절 대의 네.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회사는 네. 2012년인가요? 네, 2012년 5월 1일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일부러 자, 맞췄죠. 5월 1일로 나중에 사후에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창간 기념일을 네. 일부러 5월 1일로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아. 이 언론사 시작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노동절로 맞춘 거죠. 대단하네. 과거에는 어린이날도 5월 1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네, 때나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노동자라고 관련이 있다는 썰이 얘기가 있어요? 있죠. 네. 썰이 일부러.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소파 선생이 네. 아동 노동에 대해서 그렇죠. 금지시켜야 된다. 네네. 라는 그거는 것 제가 때문에. 알고 있고. 그 소파 방정환의 철학이 이제 사회주의 쪽하고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또 동학 네, 영향을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식 뽕내기 방송이 아닌데 우리가 귀한 분 모셔놔놓고 우리끼리. 네. 참고로 또 여성의 날도 노동운동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8일.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뭐 저희 일제강점기 얘기도 했고 여성의 날 얘기도 했는데 우리 가까이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울로 이제 거처를 옮기셨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 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셨던 그 주민이자 또 노동운동가이신 분을 오늘 게스트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아마 저희 시즌 1의 마지막 게스트가 그렇죠.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김미숙 이사장님께서 구미 사시는 줄 알고 대구에서 좀 뵐 수 있을까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서울로 옮기시게 됐나요? 그때 2월 5일 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 이행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특조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진행이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4월 달부터 재단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로 꼭 이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네. 서울은 예전에는 사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럼 혹시 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또 구미가 고향도 아니신데. 네네. 예, 원래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아, 그럼 좀 억양이 그렇죠. 경북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네. 구미에는 일하러 오신 거죠? 네. 예. 아가씨 취직하시면서 네. 아가씨 때부터. 네, 이게 구미의 평균적 그렇죠.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구미는 80% 이상의 주민이 외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대 초반에 네.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많이 구미 공단으로 오신 전형적인 이제 구미스트. 그렇죠. 네. 구미어인가? 구미스트.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김용균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요즘에 김용균 재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용균이가 비정규직이었고 또 열악하게 그렇게 열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또 네.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유가족 저도 유가족이고 네. 또 이런 유가족이 또 이렇게 또 발생됐을 때 그분들한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예. 그게 이제 부분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 김영균 씨에 대한 이제 어떤 추모 활동도 또 이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어떤 청년 노동에 대한 부분들, 또 위험의 외주화 부분들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했는데 이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산재를 통해서 네. 돌아가신 분의 이제 유가족 남아 계신 분들이 또 계속해서 어떤 이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그 트라우마 유족들은 다 트라우마가 네.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치유를 하는 거는 다 각각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소리를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사회 구조가 엉망이 돼갖고 네. 억울하게 당한 거라서 이런 억울함을 푸는 게 저한테는 그 트라우마 치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픔을 당할 때 그분들도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저희가 손 내밀고 그럴 때 저희가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억울하면은 그걸 어떻게 저희 재단하고 저희가 아는 연대체하고 연결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마사회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분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들이 정말 자기네들도 싸우고 싶다는 걸 저희한테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유가족으로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힘들지만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게 안 되니까 없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저한테 힘을 얻고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심리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쌍용 자동차 네. 그 지회에서 그때 연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뭐 촬영하고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갔더니 이제 마술 치료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도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그리고 쌍용차에서는 이제 와락센터라든지 뭐 이런 또 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좀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쌍용차처럼 대규모 네. 어떤 노동 현장과 또 다르게 우리 뭐 김영균 씨라든가 또 문중원 씨 같은 경우는 네. 혼자 이렇게 좀 당한 그렇죠.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이런 네, 중요성이 강조됐던 것 같고 저는 그 플랜카드가 인상적이었어요. 5.18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네. 플랜카드로 나온 적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이제 우리가 그만 그렇죠. 안다 뭐 이런 예. 거였는데 거기 동병상련의 결국에 이제 마음을 보내셨죠. 예, 저는 김용균 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좀 심리적 연대를 하는. 네, 저는 그 네. 앞서서 우리 김미숙 이사장님 이제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방송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살아오신 어떤 이야기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전에는 그냥 정말 평범한 이렇게 노동자셨고 뭐 엄마셨고 그냥 뭐 주부셨을 거고 그러셨던 분이신 거죠. 뭐 일단 네. 사회에 대한 부분. 정말 이런 저는 것들을. 그냥 네. 저도 비정규직으로 살았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애 아빠가 아픈 지가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일자리를 꼭 제가 가장으로서 일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정년퇴직도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꼭 최대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교대를 뛰었어요. 예.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아 그럼 파견 업체. 네. 예. 소속이었죠. 파견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규직하고 같이 섞어서 네. 같은 자리에서 일했어요. 네. 뭐 고용되는 것은 직접 고용이었나요? 아니요, 그 업체를 통해서. 네네. 네. 용역으로. 네. 그게 네. 파견 업체인가요? 네, 그 구미공단에 네. 사실 파견 업체들이 그렇죠. 만약 불법 파견으로 근데 벌금을 제조업은 파견 금지잖아. 파견 금지인데 네. 실제로 용역으로 위장하지 용역으로 않나? 위장해서 네, 그렇죠. 이 위장된 파견 업체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맞게 되면 파견 업체 다시 해산하고 네. 또 다른 이름의 파견 업체 또 만들고 이게 구미에 상당히 좀 보편화돼요.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네. 그 이름을 갈았어요.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예. 네. 그 구미에 계실 때 시원 김수민 그 얘기를 왜 꺼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왠지 길 가다가 멘붕 같아요. 제가 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2교대를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 와서 잠만 자다시피 하고 회사 가서 일을 맨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치하고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랬던 정말. 예, 예. 그래서 정치는 그리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네. 저처럼 정신이 없게 일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선거 때도 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네. 현곡동에 사셨죠? 거주 네. 지역이. 저하고 거주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구가 저는 아니야? 인동에 살았고. 예.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무겁고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조금 그냥 풀어드리려고 네. 예. 더 뭉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광화문에서 네. 빈소가 있었잖아요. 네, 광화문에 아하. 거기서 이제 그 서울시장님 그 박원순 시장님이 네네. 오셔갖고 인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이 인사를 하면서 작은 말로 저 분이 어떤 분이시냐고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 보건수인데요 서울시장인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네. 이렇게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네, 네. 있으셨던. 강원수 아니. 시장이 문제예요 이게 누군지 그거예요. 몰라 아니 국민들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다를 수 아니, 있는 그리고 것이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그 서울시장님 얼굴이 맞습니다. 바로 네. 제가 이렇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 않고 TV에서나 보던 분들 네. 갑자기 만나면 못 알아보죠. 네, 그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경험도 없었고 그때는 네. 그 구미 시의원 시절 음. 김수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 2014년 지방선거 네네. 선거운동 기간이었죠. 아, 그때 네네. 구미공단 내에서 이 인력 파견 업체로 일하던 21살짜리 네. 21살 유성우 청년이 씨. 유성우 씨. 네. 그러니까 주당 70시간, 80시간 아, 근무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망한 사건이 네. 있었거든요. 원래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성우 예. 씨도. 군대 다녀와서 자기가 이제 학비 벌겠다고 석 달 정도 일하고 있다가 음. 한 주에 한 80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때 그 김수민 시의원이 재선 도전 중이었는데 그 현장에 함께 나타났던 기자회견 때. 네. 예. 그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흠뻑 흘리면서 비 때문에 비 눈물이 안 때문에 보여요. 비 때문 아니야? 그날 기자회견 하는데 아직도 네. 기억나는 게 기자회견 돌입하는 동시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 기자회견 사회를 보시던 분이 이제 늦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고 네. 기자회견 끝날 때쯤 발언 끝날 때쯤 갑자기 또 비가 그쳤어요. 아유, 예, 네.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가족들이 와서 진상을 좀 규명해 달라. 회사 쪽에서 이 파견 업체긴 하지만 회사 쪽에서 그렇죠.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가족을 지켜보면서 쉽게 말하면 실실 쪼갰어요. 막 웃으면서. 예. 그때 이제 정의당 시장놈의 경북 새끼들이 네. 예, 정의당 경북 사무국장이 예. 집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예. 욕을 날려버립니다. 네. 바로 어. 현장에서. 욕 나네. 나 네. 같아도 씨 욕하겠다. 시장놈의 새끼들.
어떻게 그럴 수 네. 있어요. 그 왜 우는지 그건 진짜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럼 왜 웃고 있어 거기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와 있는 본새도 좀 무슨 정보과 형사처럼 그렇죠. 나와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용역 업체에서 감시하는 사람처럼 예, 그러다가 웃더라고요 2명 정도가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예, 김용균 씨 때도 그 유성우 씨 생각이 났고 아, 네. 사실은 제가 유성우 씨 전에 이제 나름대로 해본답시고 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조례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뭐 다 휴지 조각이 된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이 구미는 이제 자꾸 공단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노동자의 도시라는 거. 그렇죠. 네,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면 행복 도시도 못 이루는 것이겠죠. 네. 김미숙 이사장님은 그 구미에 언제쯤 오시게 된 거죠? 20살 넘어서 성년 되자마자. 그러니까 청년기를 네. 구미에서 네.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영동에서 보내신 거고 청년기 이후로는 구미에서. 네. 네. 구미에서 더 오래 사신 거죠, 그러면? 네, 그 구미에서 살다가 영천에 가서 영천. 네, 아. 네. 잠깐 산 적이 있어요. 네. 구미에서는 처음에 취업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섬유 쪽에 일했어요. 그때 네. 구미가 섬유 많이 예, 발달돼서 그랬었죠. 한창 경기가 좋을 때. 저희 부모님도 섬유회사. 예. 저희 출신이고. 부모님은 네. 그 섬유 회사에서 나오는 포목을 서울시장에서 파셨다. 대구는 상업도시.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신분이셨어요? 그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게 저는 몰랐어요. 네. 그냥 다 정규직 아예 정규직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사원. 네. 아, 네. 그때만 해도. 네, 뭐 비정규직이 그렇죠. 거의 제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IMF가 지나고 나서 네. 우리 사회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겨 그렇죠. 난 거죠, 네. 거의. 그때 네. 그럼 몇 년도쯤이었죠? 오셨을 때가? 예, 정도? 후반 정도. 예. 아, 네, 네. 50년대 초반, 80년대 예, 후반. 네, 네. 그때는 그래도 좀 그 삼저 호황도 있고 그렇죠. 경기가 좋을 임금이 저임금이었다가 노조도 생기고 하면서 좀 많이 오를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그때 그 우리 그 사장님이 저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일한 거 다 잔업한 거라든지 이런 네. 것까지 다 체크해놔라고 체크해갖고 계산이 안 맞으면 격리 쪽으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렇게 사장이 그렇게 다 통보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틀린 적이 있어갖고 2번 다시 가져가서 받아온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때는 이런 게 당연히 내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일해놓고 못 받는 거는 그거는 타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네. 네,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니시던 회사에는 노조는 있었었나요? 노조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파업도 많았었고 네. 여기저기 그래갖고 저희도 파업한 적이 있었어요. 노조는 없었어도 전부 다 같이 데모하면서 그 월급 올린 적도 있거든요. 네. 거기 그때는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네. 일들 8말 이견. 9초. 그렇죠. 예, 많은 것들이 변했었죠. 네. 그때는 그러면 좀 노동자로서 뭐가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회사를 처음 다녀보니까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힘든 건지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사회초년생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뭐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한다는데 이게 있으면은 불만도 생길 수 있는데 다들 힘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취업해서 일을 하고 월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진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예. 제가 회사를 한 번도 딴 데 회사를 안 다녀봤어요. 네. 회사 처음 들어온 데서 쭉 다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타당하게 내가 내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네. 다른 회사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또 비교를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도 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데 소문은 네, 있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불이익 뭐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네.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학교 다니시면서도 이 직장을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권리니까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배워본 기억이 잘 안 나셨죠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회사 학교에서 무슨 내 권리를 가지려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아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도 보면은 용균이처럼 이렇게 네. 회사를 나올 때 내 권리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적어도 뭐 대학 아니면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사회 직장을 갖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오기 전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용기를 저처럼 또 사회 초년생이면 이것이 위험한 건지 이것이 내가 뭘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그 일반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알려주는 역할을 어떻게 좀 네. 교육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청소년 상대로 한 노동권 교육이나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요즘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네.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전국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네트워크가 꾸려졌고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강사로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학교장이 우리도 이 교육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하는데 반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학교들은 이런 교육 자체를 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지 필수는 아닌 상황인 거죠. 이거. 공교육에서 되지 않고 만약에 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도 이게 어디로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이 정보가 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뭐 좀 알려진 얘기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팀을 나눠서 노사 협상을 합니다. 모의 노사 협상을 그 한 학기 동안 한다던가 하여튼 되게 과목으로 길게 아예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노측 했다가 한 번은 사측 했다가 바꿔가지고 우리 그 입장도 바꾸고 그 말싸움 시트콤 할 때 역할 정했듯이 근데 우리나라 진짜 노동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그렇죠. 데다가 지금 네. 학교가 오히려 예비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게 이게 뉴스민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를 했죠. 네, 이 경북에 있는 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이게 학교가 네. 이 지역에 직업계 전문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뭐 밝히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네. 네. 기능대에 경북 기능대가 있고 또 전국 기능대가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기능대 자체가 연기가 됐어요. 2번이나 4월에서 5월로 또 6월로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에 경북에 있는 8개 학교에서 합숙을 시키려고 소집을 합니다. 학생들. 코로나19 전국에서. 네, 코로나19 전국에서. 네. 그래서 소집을 해서 합숙을 시켜요. 합숙시키면서 그동안 이 기능대에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저녁 9시 반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기능대가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또 이 상금을 학교 쪽으로 학교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줘서 네가 상 받은 거니까 아니 근데 상금은 원래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학교로 주는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러면 금메달 땄는데 내 올림픽 나와가지고 혹은 뭐 축구 해가지고 상금 받았으면 네. 선수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 뺏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가져간다고요? 네. 학교가 뭐 용역업체요? 그거 왜 가져가? 뭐 계약했어 학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숨진 학생이었죠. 4월 8일 날 저녁 11시 30분쯤에 기숙사에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기숙사에 이 친구 방에 들어갔더니 숨진 채 발견돼서 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왔는데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휴대폰이 잠금이 되어 있어서 유서도 네. 없고 뭐 무슨 연유인지 몰랐는데 주변에 증언들이 좀 나왔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기능대 훈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 휴대폰에 유심칩을 빼서 확인해 보니까 이 페이스북 메신저 주고받는 네. 대화에서도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 친구한테 이 훈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코로나인데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 남긴 것들이 확인이 됐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직업기능반에서 그동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 구타나 폭언 이런 구타는 누구한테? 선배 아니면 선배. 예. 선배예요? 예. 교사는? 교사는 구타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기능반이 한 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와 그 후배가 네. 팀으로 짜여져서 여기서 수상을 해야지만 교사도 실적이 쌓이고 그렇죠. 대학도 갈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너무 컸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교직원 또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학년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아니었다.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 원래 뭐 네. 쭉 내려왔을 예. 거니까. 네. 김윤수 기사장님은 이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셨나요? 요 앞전에 들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인력 파견 업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용균이 때도 3학년 2학기 때인가 네. 용균이도 그 현장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나갔는데 저기 김용균 씨는 그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네. 네. 대구에 전문 되게 알아주는 전문 네네. 예,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취업률 1위라고 그랬어요. 전문대학교 그 네. 학교. 주무식 교육의 산실. 네. 네, 그래서 보냈는데 3학년 되니까 뭐 취업을 현장 실습을 가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갔던 며칠 동안 네. 그 이제 숙박을 하면서 배운 이제 현장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애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는 위험한 거 없냐고 그랬더니 불산을 다룬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왔는데 교수가 또 여기저기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용균이는 마음에 다 안 들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교수는 처음에는 제가 그런 교수를 되게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애가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이거는 그 교수가 이렇게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취업률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터지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딘가 누가 겪었던 일들이라는 게 뭐 아까 그 신라공고하고 김용균 씨 경험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렇죠. 보이고요. 네. 그게 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정도의 차이. 대학생한테도 그렇게 가혹한 현실인데 고등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불산 얘기가 아까 또 나왔잖아요. 네. 구미 안 그래도 구미에서도 그 사건을 겪었던. 근데 이게 그냥 용균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게 현장 실습생 고등학교 나와서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데를 가면은 가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취업은 됐지만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질 않아요. 네. 만약에 받아주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은 제대로 적응 못한 사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이 사람하고 지내지 네. 못하게 하고 무슨 벌 받는 느낌으로 거기서 지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성문도 써야 되고 네. 뭐 그렇게 갖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나갔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 다시 학교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 반성문은 왜 쓰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거지? 뭘 반성해야 되지? 자신이 의리라는 걸 자각해라는 뜻이겠죠. 아니 뭐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지 뭘 반성문을 써? 그러니까 방금 이 사장님이 낙인을 찍는다 이야기 들으니까 이번에 요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학교 측의 해명이 네. 이런 거였어요. 기숙사에 우리가 강제로 입소시킨 게 아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네, 왔다. 자발적으로 왔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학교 쪽에서 네. 기능 경기대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합숙훈련 하자라고 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학교 측에 이런 뭐 압박이라든가 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겠다고 서명은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쌓여 있었던 이 문화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또는 사과라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없었던 거죠. 네. 문제는요.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학교 측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네. 네. 사고가 나도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그냥 실습생이면 8시간만 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12시간씩 시키면서 자기네들도 위반을 한 거잖아요. 네. 법 위반을 네네. 했는데 그거 처벌도 안 받아도 되고 거기다가 뭐 서로 책임 떠밀기 이런 식으로 되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김민숙 이사장님께서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쯤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야 니네 취직하면은 가서 말 잘 듣고 뭐 이 정도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네. 자란 세대예요. 집에서도 암묵적으로 좀 그렇게 어른들 네. 아니면 회사 상사들 말 잘 듣고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생활화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지금 별로 학교의 태도라는 것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그런 좀 참. 우울한 현실입니다. 김용균 재단에서도 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좋겠네요. 학교 현장 실습이라든지. 네, 저희 네. 저희 그 유가족 중에는 현장 실습생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현장 실습 중에도 산재 사고가 생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 저희도 같이 지금 그분들하고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당장에 생각나는 건 내 친구 중에도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 돼 버렸지만은 의성에 살다가 중학교 때 구미로 이사를 와서 고등학교로 야간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장 일을 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동창이 있습니다. 예, 그 현실이 계속 안 끊어지네요, 이게. 10대 뭐 현장 실습이라면은 많아봐 20대 초반 청년들일 텐데. 네. 19살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학교에서 취업을 시키면 그곳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시켜야 되는데 이 취업에만 혈안이 돼 갖고 그곳이 안전한지 그런 거를 아예 안 보고 보내기 때문에 일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균 씨가 그렇게 실습하고 했을 때도 좀 문제 의식을 이미 느끼시고 계셨겠네요. 그러면. 저는 네.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네. 위험한 일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니까 저는 이제 소기업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면 이거보다 이 현실보다는 훨씬 낫겠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김용균 씨는 청소년기에는 어디서 일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알바를 잠깐 이제 그 용균이가 네. 조금 회사를 다녀보고 이렇게 힘든 일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런 일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한번 다녀보라고 네.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애가 한 보름 정도 다녔는데 회사를 방학 때 다녔는데 정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용돈을 많이 벌리니까 그 용돈 버는 거에 재미를 들어갖고 네. 네 그래갖고
의도는 좀 어긋났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애도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음. 예.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공부 같은 건 알아서 다 하는 편이었고, 네. 대학도 이제 그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용균이가 어려서 그 조금 그 병치레가 많아갖고 아, 네.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몸만 안 아프면 된다. 이렇게 그 계속 이제 클 때까지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본인이 사회에 조금 그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그 생각을 했는지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네. 김용균 씨는 좀 어떤 성격의 학생 사람이었나요? 내성적이지만 자기 할 일을 확실히 하는 성격이었고 네. 조금 그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 그랬더니 네. 공부하는 게 괜찮니? 그랬더니 엄마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재밌어. 네. 안 재밌지만 노력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단. 예. 저는 회사 네. 다니느라고 애 공부하는 걸 많이 못 봐요. 네네. 예, 그런데 애 그 말하는 거 내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지만 현실이 빨리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갈고 닦아야지 네. 현실이 바뀌는 거를 알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김용균 씨는 뭐 취미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나요? 취미가 그냥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갖고 네네. 게임 놀고 뭐 친구들 많이 만나고 네. 네. 한 5-6명 친구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주로 어디서 현곡동에서 아니요,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네. 왠지 역앞에서. 어디선가 마주쳐지지 않았을까. 학교를 실례지만 김용균 씨가 어떻게 어느 학교를 통학을 다녔고 영진 그 아니 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네. 걸릴까봐 학교 후배 아니야 또. 혹시 나하고 겹치는 게 있나 싶어서. 네.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구미에서 안 살았고 아 예. 저기 영천 인고 초등학교 나오고 인고에. 네. 김용균 씨가 태어난 곳이 구미는 아니군요. 구미예요. 구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다음에 네. 영천으로 이사를 가셨다가 네. 다시 돌아오신 예. 거군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현곡동에 현곡중학교. 있는 거기 다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그 조금 외곽지 다녔어요. 네. 저 동네가 달라서 그런지 겹치진 않는군요. 보고 조사를. 아니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구미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정말 됐고. 책임감 네. 강하고 평범한 우리 이웃에서 항상 만날 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년이었네요. 네. 그 김용균 씨가 그러면은 그 김용균 씨가 2018년인가요?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취직을 했던 것이 네. 예, 그쪽 일터로 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몇 개 따고 그 다음 이제 취업을 한 7개월 정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많이 넣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다가 서부발전 그쪽에 이제 하청에 들어간 거죠. 네. 유명한 사진이 있죠. 김용균 씨가 인증샷을 생전에 찍으신 게 있는데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팻말에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만납시다.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좀 노조 활동이나 이런 걸 하셨던 건가요? 저는 네. 그 사고가 나서 갔지 그 전에는 무슨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애가 그 환경이나 그리고 자기 목소리 그 28번이나 현장을 고쳐달라고 네.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다 묵살당해서 그 묵살당한 이유가 예정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이렇게 그냥 묵살을 계속 당했대요. 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팻말을 들지 않았나. 네.
근데 이게 팻말이 이제 혼자만 한 것은 아니겠고 그렇죠. 뭐 노조에 가입되거나 그랬던 건가요? 그 전에? 노조에 네. 가입해서 이제 이게 인증샷을 찍나 봐요. 네네. 이거 인증샷이 그때 용균이가 사고가 10일 날 났는데 네. 1일 날 찍었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네. 평소에도 좀 김용균 씨가 전에 더 어릴 때나 그럴 때도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나요? 아예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결국은 내 자신이 너무 아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거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하지 않았나. 용균이는 이렇게 그 옳은 일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네.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네. 바꿔야 된다 이런 평소에 집에서 있을 때도 그런 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내성적이지만 이게 틀렸다, 바꿔야 된다,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지 않는 뭐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기억에 남으시는 얘기가 있을까요? 김용균 씨.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네 괜찮습니다.